2부에서는 그 초과 수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볼 거고요. 주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엑기스만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홍진채 대표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있었던 독서클럽을 가니까 현직에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클럽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독서 모임을 나가시는 걸까? 돈돈이라는 모임을 처음 했었는데 자본시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가, 돈이라는 건 대체 무엇인가, 그럼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한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투자를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처음에 뭐 금융투기의 역사 이런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 책을 읽었었고 세 번째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기 전에 이 정도 책은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 뭐 독서 모임 해야 되니까 클럽장이니까 그래 읽긴 읽어야지. 다시 이제 세 번째 이 책 읽어서 내가 뭐가 있겠냐. 그래 뭐 까먹은 것들도 좀 있을 테니까 그래도 일단 내용 요약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자 하고 책을 펼쳤는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진짜 책 올려놓고 제가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 내가 미쳤구나. 진짜 너무 내가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었나. 그걸 너무 깨달아서 슬럼프가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잘 극복을 하면서 이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해왔는데 도통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직장인이었을 때랑 내가 회사 대표일 때랑은 또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도 이게 또 쉽지가 않구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가 원인일까 수십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책을 딱 펼쳐봤더니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관 투자자니까 더 많이 경험이 쌓였고 내가 더 똑똑하니까 이런 거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피터 린치가 그거 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저 혼자서는 피드백조차 제대로 안 됐던 거죠. 클럽장을 왜 하느냐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소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읽을 수 있어서 저 스스로에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게 일종의 구속력이 있더라고요.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더 잘 지키게 되는. 또 세 번째는 투자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가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는지 혹은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이 업 자체를 하는 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후에는 창업이라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래도 대우도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그냥 가신 거잖아요. 직장 생활은 뭐 순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14, 15년에 비슷한 연배 혹은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 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역량보다 좀 회사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덜 주어지고 기회 자체가 덜 주어지니까 보상 수준도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제가 좀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매니저 친구들이 다 막 퇴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집에 가서 개인 투자를 한다. 주식 잘하는 매니저 하나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물론 이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언제나 매번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프로덕트 퀄리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업은 신뢰로 먹고 사는 업인데 근데 신뢰를 갖출 수 있으려면 일단은 그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회사는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이 업의 고객이 되는 사람들 모두가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동산에 매여 있고 부동산이라는 에셋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자산으로 치면 레버리지를 감안하면 자본 대비 자산으로 치면 오히려 100%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좀 더 권한이 있는 사람일 때 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되게 치기 어린 생각이었고 창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그 대의명분은 일단 돈을 번 다음에 찾는 거고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내가 어떤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낼 것이냐 준비를 해놓고 차렸어야 했는데 저도 물론 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첫 걸음 디디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거 낭떨어졌네.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애송이었고 인고의 세월을 한 3, 4년 버티고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이제 약간 이제 한 4,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네. 또 투자자들의 신뢰가 사실 또 시간에 네, 비례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작년 한 4, 5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쉽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겠지만 맞아요. 사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결코 쉬운 장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또 그런 옥석이 더 가려지는 어떤 한 1년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옥석 중에 하나가 라쿤 자산 운용입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원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라쿤은 왜 라쿤이죠? 라쿤이 되게 똑똑한 동물이라서 그리고 또 되게 작은데 똑똑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큰 회사가 됐을 때 조그만 회사인데 되게 거창한 이름이면은 그거 좀 너무 그렇잖아요. 애플인데 그냥 사과야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모닝스타 투자 대상을 받기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모닝스타는 딱 수익률만 가지고 하고 5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중소형주 펀드를 맡아서 운용한 지 3년이 됐는데 1년 3년을 기준으로 처음에 2011년에 그 상위 1%, 2012년에 상위 3%, 13년에 상위 1%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누적으로 상위 1% 찍으니까 이제 주신 거예요. 수익률만 가지고 평가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상을 주신 거라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진짜 대단해.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원칙이 있나요? 네, 원칙은 뭐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되게 많이 해봤고요. 뭐 단타도 많이 쳤고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매매도 많이 해봤고 제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좀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거. 당장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뭔가 좀 더 그 역량이 더 강해진 뭐 그런 게 있고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좀 더 나아지고자 계속 노력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가치를. 이익은 작년 대비 올해 역성장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적자 난 거에서 뭘 변해? 그리고 적자가 났다는 게 정말 이 회사가 잘못해서 적자가 난 거냐 아니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잘 막은 게 이 정도인 거냐.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이 회사가 그만큼 저력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금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삼고 있는 원칙은 좀 약간 하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하자라 하면 남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2009년 요럴 때 보면은 엔터주는 주식 취급도 안 했거든요. 아예 회사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쯤에 저는 SM엔터가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걸그룹은 돈 못 번다. 이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냥 기본 컨셉이었는데 일본 가서 돈을 벌고 있었고 돈을 버는 게 숫자로 찍히고 있었거든요.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도 넓어졌고 시장이 넓어졌으면 애초에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정말 사업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한 해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뭐 아이돌 A는 뭐 동남아에 가 있고 아이돌 B는 중국에 가 있고 아이돌 C는 한국에서 뭐 데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이프라인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또 프리미엄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앞만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네. 하자마자 딱 지금 엔터주가 사실 네. 예전에 말씀하신 네, 엔터주가 네.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런 거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피터 틸 제로 투 원 이 책 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진리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옳다고 믿는데 남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틀렸다는 건 내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엔터 연예 기획사의 경우에는 걸그룹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일회성 수익이었다 혹은 회계 분식이었다 뭐 이렇게 드러난다던가 이제 역내로 좀 우리의 시장이 넓어져서 파이프라인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더라. 사실 이건 맞아요. 그 이익의 변동성은 지금도 여전히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틀린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써야 이제 내가 틀리거나 남들이 틀리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틀렸을 때 아, 내가 이런 거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반대로 이제 하자가 아니었네 라는 걸 남들이 인정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어떤 이유로 이 하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건가, 어떤 경로로 다른 투자자가 생각을 바꾸고 관심을 가지게 될 건가, 그게 이익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뉴스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나중에 내가 틀릴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좋았던 것 두 가지가 타임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적는 거였어요. 타임라인을 세팅을 안 하면은 틀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내재 가치가 한 10,000원짜리야. 근데 지금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반값에 사는 거네 라고 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계속 5,000원이에요. 또 1년이 또 지났어요. 또 5,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타임라인을 기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타임라인을 제시를 한다는 건 이런 거죠. 현재 5,000원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5,000원인데, 한 6개월 후에 이런 이벤트가 터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올라갈 거다. 10,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쓰면은 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타임라인이 같이 붙어야 돼요. 타임라인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벤트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타임라인이 있는 게 중요하지, 어떤 타임라인이 좋으냐 하면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인데, 네. 현대차가 애플카를 뭘 같이 할 거다 이 뉴스가 오전에 떴고 자동차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따라붙어서 주식을 산다. 이건 무슨 뜻일까? 만약에 되게 단기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공시가 이제 곧 나올 거야. 그러면 추가 모멘텀이 붙을 수 있어. 요런 아이디어로 들어갔으면은, 자,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랐으면은 기분 좋게 파는 거고, 주가가 빠졌더라도 그때도 팔아야 되는 거죠. 주가가 빠진 이후에 내가 틀린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붙여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현대차의 성장을 보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올랐건 공시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건 그때 내가 주식을 때려 팔았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나는 2027년까지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만약에 10배가 될 거다 이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제 공시 나오고 이제 주가가 20% 급등을 했어. 그럼 거기에 기분 좋다고 팔아버리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럼 나중에 정말 10배 오를 거다라는 내 판단이 맞았으면 나중에 10배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0% 먹고 그냥 없애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냥 공시 나오고 주가 빠졌는데 그거 보고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10년치 보고 주식을 샀는데 왜 주가가 빠졌지? 남들은 애플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틀렸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좋은데, 나는 장기적인 타임라인으로 샀는데 남들이 단기적으로 봐서 움직이는 거에 나도 연동돼서 매매를 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내가 타임라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매매들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쓰라는 것도 이게 처음에 제가 뭐 방송 몇 번 나가면서 쓰라는 얘기를 그냥 툭 던졌는데 쓰면 뭐가 달라져요? 반응이 이랬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쓰는 건 전혀 다른데, 주식을 사는데 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 파는데 판 이유가 있을 거고, 사고 싶은데 안 샀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팔고 싶은데 안 팔았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생각이 다 왜곡되거든요. 진짜 엄청 빠른 시간에 엄청 많이 왜곡이 돼요. 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일기 써보면 알아요. 일기 써보면 다음날 돼서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내가 어제 이랬던가? 네. 그런 게 투자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을 왜 이런 의사결정들을 했는지가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애초에 의사결정의 질이 개선이 되려면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복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의사결정이 개선이 되겠어요. 내 자산 배분을 할 때
내가 그러면 액티브하게 내가 주식 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상 수익률을 얼마로 내가 기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초적인 팩터들, 키인해야 되는 그 숫자들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득한 정보가 무엇이고 그럼 어떤 패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저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떤 패턴에 대한 트리거가 내가 생겨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상승 확률은 어떻게 되고 상승 폭은 어떻게 되고 하락 확률은 어떻고 하락 폭은 어떻고, 물론 코딩하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능한 한 적어야 나중에 피드백이 된다. 피드백이 돼야 의사결정의 질이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장기간을 되게 압축해서 지금 밸류를 따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1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벌써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물방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 그냥 쉽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뭐 당연히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아서 할인율이 낮아진 거고요. 유동성이 좋을 때는 누군가는 그 유동성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으려면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크게 틔울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마련이고요. 테슬라나 아니면 여러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총 1조지만 100조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일 수는 있잖아요. 일단 이거를 이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그 할인율이 줄어들었다. 미래의 이익들이 쫙 있고, 이익들이 쫙 분자에 있고, 그 분자를 이제 할인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가 높아지거나 분모가 낮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분자를 높이는 건 사실 많이들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대단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그 되게 주목받는 성장 가능성 높은 회사가 사실은 다 사기였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자가 꺾여서 이제 기업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딱 봐도 알 수 있는 이례적인 케이스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회사는 어제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주가가 갑자기 10배를 뛰었다. 그러면 회사는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만 뛰느냐. 여기에서 가장 납득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이 할인율, 분모가 낮아졌다, 분모가 싸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를 이제 갓 접하신 분들에게 썩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회사가 변하지가 않았는데 할인율이 뭔데?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은행에만 맡겨도 은행 이자가 10%씩 나온다. 그러면은 1년 후에 100만 원이 지금 한 90만 원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10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 얼마겠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은행 이자가 0%다라고 하면은 1년 후에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이죠. 20년 후에 1억을 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20년 후에 1억을 벌 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10%로 할인을 해버리면은 20년 후에 1억이 지금 뭐 한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얼마 안 될 것 뭐 같아요. 얼마 안 될 거예요. 20년 후에 1억이 지금 뭐 한 1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할인율이 0%가 돼버렸다. 그러면 20년 후에 1억은 지금의 1억이잖아요. 20년간 쌓인 그 미래 이익들을 다 더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체 총합은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래를 얼마나 할인하느냐, 이게 기업의 가치라는 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납득을 했다, 정당화가 가능했다라는 거랑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전혀 다른 완전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할인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적은 변동성으로 주가가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막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출렁거렸다라는 사실만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으니까 할인율이 높아져요.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 기업 가치는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낮아진 주가도 정당화가 돼. 혹은 금리가 살짝이라도 올랐다. X분의 1 차트 보시면 X축, Y축 있을 때 X분의 1 차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할인율이 0에 가까워질수록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금리가 살짝만 1%만 높아져도 이렇게 떨어져요. 금리가 9%였다가 10%로 높아질 때는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막 0.5%였다가 1.5%가 됐다.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라는 건 이렇게 떨어져 완전 버리거든요. 차원이 다른 네.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의 유동성이 많고 시장이 안정돼 있고 이런 이유로 높아진 주가를 정당화했다라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똑같은 논리로 급락해서 반토막이 난 주가도 정당화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존재한다는 거랑 미래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일단은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서서 무의미한 질문에 대해서 왜 무의미한지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즘 버블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왜 이게 무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버블입니까? 라는 질문에 버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치고 그 말이 옳았다 라고 판명되는 시기는 언제죠? 혹은 버블이 아닙니다 라는 게 판명이 되는 시기는 언제죠?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한 2,500까지 가버렸다 코스피가 역시 3,300은 버블이었어 이 판단도 되게 웃긴 게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달에 다시 3,300을 갔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은 버블이 아니었네? 네, 그러면 2,500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버블이었다 아니었다라는 거를 웬만큼 한두 달 혹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도 비트코인도 2018년 2천만 원 버블이었다라고 이제 2019년 20년에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2021년이 되니까 2018년은 그냥 뭔가 4천만 원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가려고 하다가 또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빠지고 나서 이제 5천만 원 버블이다. 근데 이랬다가 만약에 또 1억 가면요. 그러면 또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럴 거잖아요. 그럼 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또. 그러니까 애초에 버블이란 게 뭐냐?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로 구성이 되고 사람의 수명은 뭐 80년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구간 내에서 가장 고점이었고 그 인생의 황혼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 시기를 다시는 겪지 못했다. 이러면은 상식 수준에서 버블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이나 아니면 니케이 지수의 버블 뭐 이런 것들은 버블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버블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뭐 튤립 버블 아니면 2000년의 IT 버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버블이고 아니고를 논해봤자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 수렴하는 힘이 생기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코스피가 5,000으로 수렴해 버릴 수도 있고 뭐 2,000이나 1,500으로 수렴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수렴 안 할 수도 있고 묻고 싶은 건 그걸 거예요. 버블이냐라는 질문보다는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이게 아마 궁금할 거고 질문을 바꿨으니까 이제 질문 자체는 좀 더 명쾌해지긴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못 맞춘다. 누군가 맞췄더라도 뭐 2번 이상 연속해서 계속 맞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바닥이 어디에요 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내가 편안한가. 아까 이제 자산 배분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내 자산에서 몇 퍼센트를 요 에셋에, 요 에셋 클래스, 요 자산군에 배분을 하고 싶은가. 주식은 한 반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아직 젊고 향후에 뭐 일만 해서도 그만큼 벌 수 있으니까. 뭐 코스피 순이익 200조에 PER 15배 하면 3,000조인데 5년 후에 3,000조가 적당하다 치고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얼마인 거예요? 향후에 5년 동안 30% 그러면 연환산 6%인데 변동성이 또 큰데 이런 재산에 내 재산에 몇 퍼센트 배분할래? 내 재산에 몰빵 치고 싶어 이런 대답을 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껴서 주식에 몰빵 치고 있죠. 재산의 120%, 200%, 300%를 주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레버리지 ETF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탑다운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은 좀 대답이 명확해져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비율을 넣어서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몇 퍼센트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또 경로 의존성을 회피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냐. 만약에 한 10%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내 재산에서 한 20%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절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5%다.
실제 들어가 있는 돈이. 그러면은 여기서 5%를 더 태워서 10%로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손해보고 있냐, 이득 보고 있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중요하지가 거죠. 않죠. 네. 네. 근데 시장은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시장은 내 평단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평단가라는 게 절대로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질문에서 얼마에 샀어는 질문에 그러니까요. 대상의 거리가 안 네, 돼야 되고 네. 질문에서 이제 같이 네.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네. 나는 얼마에 샀대가 네. 항상 그 질문 속에 들어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네. 질문을 듣는 순간 네. 이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예. 바로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약간 네. 안타까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또 많이 드는 질문이 그래서 뭐 사면 돼요? 네. 이 질문도 진짜 네. 많이 또 네.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왜 이 질문이 무의미한지 사는 것과 파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이제 제가 중요한 조언을 해줘야 될 시점에 연락이 안 닿으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책임지나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죠. 투자는 무조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애초에 그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뭐 사면 돼요라는 걸 물어본다라는 건 그 모든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위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또 안 맡겨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왜 본인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사더라도 테슬라 지금 사도 돼요? 이게 아니라 테슬라가 뭐 현재 판매량이 이렇고 장기적으로 판매량이 이런데 뭐 애플이 또 전기차를 한다고 했다. 근데 애플이 전기차가 뭐 몇 년도에 나올 거고 근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가 될 건데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경쟁이 치열해져서 테슬라의 마진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건 테슬라가 좀 비싼 거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다. 애플이 뛰어들므로써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 시장을 함께 키워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부품사 입장에서는 또 부품사가 이제 한 고객에만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또 고객사가 늘어나면 부품사도 좀 더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부품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토론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자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다듬기 위한 질문이라면은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에 예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또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투자를 놓쳤다라는 자괴감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요즘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어떻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나요? 물론 최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상보다는 조금 더 과정되게 내가 느낄 거예요. 생존 편향 때문에 조급하다라는 마음을 느끼면은 일단 그 순간 이미 진 거예요. 다른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의사결정의 질이 굉장히 나빠져요. 물론 지금 막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또 돈 벌고 그거 보고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또 돈 벌고 이런 일이 지금 한 2달째 계속 반복이 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할인율, 유동성, 성장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금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거든요. 근데 본인이 돈 번 이유는 금리 때문에 돈 번 거예요. 그 투자 원칙 자체가 그렇게 틀린 원칙이 아닌데 나중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러면 또 오히려 조금 그래도 건전하게 만들어 놓은 원칙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주가가 막 급락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뭐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 30% 밀렸을 때 레버리지 껴서 더 사버리고 물론 그래도 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점점 위험을 늘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느낌에 조급하게 뛰어들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번 다음에 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달려들어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 배분 내가 테슬라의 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내 인생에 별로 큰 지장 안 생기거든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내가 어디에 숏 포지션인가 일단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삶의 하방이 어디인가. 주거용 부동산이 숏 포지션이면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확 튀어버리면서 내 인생의 하방이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올라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의 하방이 그렇게 크게 열리진 않거든요.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그럼 주식은 어떤 에셋이냐, 주식이라는 에셋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주식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인데 장기적으로는 안전 자산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위험 대비 수익이 너무 좋은 에셋이에요. 한 번 사면 10년 후에 판다. 요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기간이 한 10년 넘어가면 손해보는 구간이 없어요. 네, 변동성이 너무 줄어들어요. 근데 그 전체 수익의 폭도 연환산으로 한 8%, 10% 이렇게 돼요. 너무 이상한 자산이에요. 8에서 10이 우스워 보이지만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식이라는 에셋의 속성이 이런 거다.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얼마 동안 노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에셋에 배분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인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면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죠. 빠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이런 중립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8에서 10 정도 기대하고 뱅가드 토탈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VTI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사놨다. 그럼 뭐 그래도 손해 볼 수 있어요. 주가 빠질 수 있죠. 근데 올랐을 때는 그럼 뭐 남들이 돈 벌지만 나도 돈 벌었어 할 수 있고, 빠졌을 때는 나도 손해를 봤지만 그 액티브하게 주식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손해 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순위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혹은 한번 충격이 올 때마다 상대적인 순위는 야금야금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중립 포지션을 갖추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루다의 그 서비스가 그런 중립 포지션을 갖추는 데에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끝이 훈훈한데요. 네, 저는 뭐 이런 네. 멘트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거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루다의 고객이고요. 네. 앞으로도 한두 번 더 모시고 싶고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책에 어쨌든 좀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꼭 책이 아니더라도 홍진채 대표님을 검색해 보시면 그 좀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서 왜 이 사람이 17년 이상 어쨌든 정말 장기간 동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조금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